안녕하십니까. 골든마이크 이창훈 기자입니다. 오늘 골든 인터뷰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분당대첩에서 승리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훈 의원과 만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훈입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4월달 분당 구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김병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인터뷰가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부담들 많이 느끼시던데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분당 지역구에서 첫 도전에 또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첫 도전 아닌데요. 첫 도전. 제가 그 국회의원 소위 말해서 벽보 붙이는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고요. 19대 총선에 출마해서 43% 득표했다가 떨어졌고요. 그 전에 이제 보궐선거 때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한 2달 성공을 하다가 손학규 대표님한테 양보했고, 요번에 이제 20대 총선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분당 주민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층이 두터운 곳이 분당이라서 지난 2011년 손학규라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듯이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과 정책이 있으면 분당 사람들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분당 사람들이 느끼기에 원래 보수라는 게 유지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분당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옳은 거냐, 바꾸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분당 주민들도 옛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우리 경제로부터 약간 비켜나 있는 상층부의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면서 분당 주민들도 유지하고 지키는 것보다는 바꾸는 것이 우리 분당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하시고 변화를 선택하셨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제 이번 결과를 두고 대이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의원께서 또 기분이 좀 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분당 주민들께 그런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된 것 같고 많이 기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조의 경제 정책을 지속했을 때 분당 주민들도 여전히 그 경제 정책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표로 아마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경제 기조라든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을 분당 주민도 원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정치를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소신이 확실하시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계기가 보통 있으시더라고요. 김병훈 의원께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계기나. 저는 정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천적으로서 그렇게 마음먹은 건 한 5, 60년 되고요. 그 이전에는 계속 대한민국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개혁의 편에 서서 줄곧 학생 때나 직장 다닐 때나 사회인으로 활동할 때나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쪽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투자를 해왔던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 정치를 쭉 해오다가 이제 본격적인 선출직을 고민하게 된 것은 한 6, 7년.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궐선거 그 1년 전부터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계속 학교 다닐 때도 학생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학생장 이런 어떤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다음에 직장 다닐 때도 여의도에서 노동자위원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실련 활동을 했었고요.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해왔었죠. 해오다가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분당으로 뭐 지역을 잡은 것도 아니고 분당에서 살면서 네, 그런 생활 정치 또는 그런 좋은 일 하시는 거, 그다음 개혁의 방향에 제가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서포터즈의 개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가 6, 7년 전에 본격적으로 어찌됐든 뭐 제도에 들어가서 법을 바꾸야만 이 나라가 잘 된다. 혹시 그래서 그러면 뭐 한계를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직접 하셔야 된다는 어떤 그렇게 결심하신 건가요? 예, 예. 뭐 제도권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건 해결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바깥에서 우리가 뭐 이 힘을 합쳐서 주장을 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여행이 있는 제도권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위원장도 하시고 이제 그 정치위원 활동도 예, 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 정치판이랑 예. 또 이제 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님하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그 예, 캠프 예, 쪽에서도 예, 힘을 계신 걸로 네, 아는데 예, 예. 가까이서 보면 좀 이렇게 이거 좀 질린다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 그렇죠. 특히 뭐 줄곧 야당 쪽에 있어 왔기 때문에 뭐 힘의 한계도 느끼고 계란을 발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비해서 상당적으로 힘이 좀 약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뭐 입법부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제가 본격적으로 원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것도 이제 국회 입성하시자마자 이제 원내부대표 직책을 또 맡으셨잖아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원내 분위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는 특히 야권에 보면 뭐 친노, 비노 또는 개파, 그냥 보수 중심의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또는 뭐 정치권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봐왔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20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특히 초선들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언행을 함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초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되 외부적으로는 통일된 목소리 이런 거를 내자라고 하는 어떤 대부분의 의원들 각자가 그런 자세들을 갖고 어정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생각했던 국회의원의 모습과 막상 20대 국회의원 들어왔을 때의 모습에 상당한 제가 갭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는 이번 원구성도 법정길 하루 어기고 통과시켰듯이 상당히 새로운 모습의 국회를 보여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국민들한테 실망시켜 드린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해서 정말 일 중심의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제 스스로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19대 때 예. 막말 파동이었든지 이제 내부 갈등이라는 게 워낙 기사화도 많이 되고 실망감을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초선 의원님들께서 아마 힘을 모으시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친노 비론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언론에.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초선들도 상당히 언행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아마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나 이제 박완주 원내대표나 이렇게 케미가 좀 잘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보신 걸로 이제 지금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지금 경기도가 어수선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일 또 대규모 집회가 또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의원께서도 기자회견 참석하셔서 그러고 있는데 그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기본적으로 뭐 지방 간에 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그건 동의 안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이제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개성하고 발전시켜 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이 조직의 독립과
재정에 논의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의 안을 본다 그러면 올해 6개 도시에서 지방교부세로 약 5천억,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로 한 3천억, 한 8천억을 가져다가 다른 지방에 주겠다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6개 시 빼고 전국에 어마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사실 그걸 나눠준들 뭐 소위 말해서 언발에 오줌 누기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의 핵심이 말 그대로 자치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성원들이 돈을 아껴서 기존의 불급한 부분에 돈을 아끼고 교육과 복지라는 좋은 부분으로 돈을 쓰게끔 하는 유인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돈도 아끼고 또 다른 사업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평가해서 돈을 다 나눠준다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성원들이 돈을 아낄 거며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 자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이런 지방재정 관련 발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하자는 목표는 우리가 추구는 해야 될 목표인데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했다 생각하고 기존에 뭐 우리 정부에서 취등록세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복지를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 인해서 한 약 4조 6천억 정도가 지방이 떠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다시 중앙정부가 떠안고 지방으로 재정을 이월시켜준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8천을 갖고 이렇게 대규모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옛날식의 원상복구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뭐 최근 회의에서 이제 담배값 인상, 경유값 인상, 서민세 이제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이제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법인세 정상화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예. 사실 법인세는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어느 것을 올리느냐. 실제 저희가 뭐 대기업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실효세율이 16%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확한 자료가 제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없는 사람들의 돈을 조금 올려서 걷으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걷어도 예를 들어 1,000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100만 원씩 세금 내는 사람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1,000억이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만 명인가요? 네.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뭐 특정 기업에 예를 들면 뭐하지만 삼성전자가 아마 거의 1년에 30조 이익을 낼 거예요. 30조에 1%면 얼마죠? 3천원입니다. 그죠? 한 군데만 딱 1%만 올리면 3천원이 돈이 거쳐요. 근데 우리가 1,000억을 우리 월급쟁이나 소시민들한테 거들려면 특히 월급쟁이들 10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100만 원 세금이 올라갔을 때의 피부로 느끼는 감은 엄청 크단 말입니다. 또 이것이 서민들은 자기의 생활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담배나 경유 이런 거는 못 바꿔요. 우리는 비싸면 담배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경유값 올라가면 자전거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어떻게 생활 패턴을 바꿉니까?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저도 작년에 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었는데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들이 밥을 줄이고 담배를 산다고 해서 밥을 한 끼를 못 먹기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보고도 나왔었거든요. 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서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꼭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하여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고 고소득이 있는 곳에 고세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만 그리고 개인이 됐든 법인이 있든 국가가 반드시 그러니까 과세 구간을 세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기업 법인세가 2억이었어요. 2억 이하, 2억 이상만 있어요.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2억을 버는 중소기업과 30조를 버는 대기업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대한민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세구간이 한 200억 단위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당이 지금 500억을 만들려고 해요. 저는 항상 과세구간을 세분화시켜서 소득이 많은 개인은 마찬가지예요. 사업 연봉도 많아요. 금융권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세금 더 내라. 전혀 저항 없어요. 20대 국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딱 하나 이루고 싶다. 여러 가지 공약도 있고 뭐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예.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저는 뭐 좀 정치와 정치인이 좀 신뢰받고 존경받는 분위기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아까 우리가 뭐 세제도 좀 얘기했지만 항상 이제 신뢰하고 존경받으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이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한들 국민들이 제대로 뭐 이해해주고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와 좀 정치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헌법기구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언론도 그렇고 국회 스스로도 그렇고 좀 국민들도 그런 어떤 관계가 재정립되는 게 또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분당구 탁구연 회장인데요. 네. 탁구 좀 치고 밤 10시인가 동네 빈대떡집 갔어요. 그 동네 빈대떡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라냐면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이런데 빈대떡 집에서 막걸리 먹고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런다고. 그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기존에 정치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건지.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일은 나라 일을 하는데 뭐 인간으로 보면 그냥 뭐 개인 김병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소탈하게 주민들을 만나고 뭐 혹시 어떤 뭐가 주어진다 그러면 조금 뭐 내보다는 남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뭐 정치 신뢰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또 국회 내부에서 의원님들끼리도 이제 또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또 만들어 나가서 저는 그런 분위기도 후손들을 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리버를 하면서 탈권이 저기 모습도 있고 소박한 모습도 있고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국민으로서. 당연하죠. 예. 댓글 질문이 또 댓글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민생하는 것이 공화 외침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건가 뭐 이런 말씀하신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제 어떤 그 신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민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국민들의 삶이잖아요. 저희가 요번에도 원구성 협상도 빨리 끝낸 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국민들의 삶과 민생보다는 자기들의 자리 다툼, 권력 다툼, 뭐 정권 다툼 하는 그 집단으로 그래서 민생을 당장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답은 저희가 또 야당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 내놓을 수는 없는데 국회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목표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다. 그게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저는 많은 부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원구성 협상도 저희 야당이 약간 손해보는 듯 하지만 빨리 마무리 짓고 상임위로 하자라는 게 민생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당에서 많은 자성,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 자성하고 모든 우리의 일의 100%는 민생이다.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골든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훈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